가자. 너와 나 둘이 함께 하자. 눈 마주자. 이대로 우리 눈 마주자. 영원할 수 있을까? 소설 주인공처럼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영원할 순 없겠지. 시간이 흐르면 그래도 나는 너와 오늘을 살래. 있잖아 나는 널 보고 있으면 지금보다 더 널 사랑하고파. 이 자리 그대로 널 바라보며 조용히 너와 두 눈을 맞출래. 행복하자. 너와 나 둘이 행복하자. 눈 마주자. 이대로 우리 눈 마주자. 있잖아 나는 널 보고 있으면 지금보다 더 널 사랑하고파. 이 자리 그대로 널 바라보며 조용히 너와 두 눈을 맞출래. 행복하자. 이대로 우리 행복하자.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이 윤내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청년 인문학 콘서트 공백의 시간에 이렇게 초대받게 되어서 첫 번째로 이렇게 공연으로 이렇게 무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쵸? 네. 방금 불러드린 곡은 지금이라는 곡인데 곡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누구한테나 이렇게 좀 기억하고 싶은 과거가 있고 뭐 기대하고 싶은 미래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과거와 미래가 두 개 다 현재를 거쳐야만 탄생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에 좀 얽매여가지고 막 고민에 쌓이고 이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냥 지금에 충실하자, 지금 행복하게 살자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만든 곡입니다. 네. 여기 또 인문학 콘서트라고 해서 곡 설명을 이렇게 조금 있어 보이게 한번 해봤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래 말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공연할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막 보통 한 시간도 사실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한 멋진 시간이요? 에? 한 시간이요? 40분 정도
40분 정도. 이렇게, 네. 네, 멋진 작가님들이 이렇게 뒤에 기다려 계셔서 저희는 말은 이만 줄이고 다음 곡 마지막 곡 피아노맨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고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영화 라라랜드를 보고 저희가 쓴 곡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멋진 배우 지망하시는 분과 그리고 이제 음악가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분들이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과 꿈의 괴리감이 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영화를 봤을 때 저도 뭐 비슷한 위치에 있는 오늘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되게 공감이 돼서 그 메시지를 조금 담은 곡을 쓰면 어떨까 해서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네. 네, 피아노맨이라는 곡이고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곡과는 다르게 조금 리듬감 있고 신나는 곡이니까 다들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박수 치시면서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더 신나서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피아노맨 들려드리고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 완성이 전부 끝나고 하나 둘 모두가 자리를 뜰 때 조용히 퍼지는 너의 뒷모습 쏟아지는 별들 사이로 너와 나 우리들만의 춤을 춰 꿈같은 이 밤이 끝나지 않게 서로 꿈속에 갇혀진 채로 행복했던 그 시간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고 두 눈을 맞췄던 넌 피아노맨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이 뒤엉킨 가닥의 끝이 되어 당길수록 느슨해진 우리 순간만이 스타르르르 따뚜따뚜따이 스타르르르 따뚜따뚜따이 두비루바바비루노 두비루바바비바투노 따라라따라라따라따라따라 두 눈을 맞췄던 넌 피아노맨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이 뒤엉킨 가닥의 끝이 되어 당길수록 느슨해진 우리 순간만이 두 눈을 맞췄던 넌 피아노맨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이 뒤엉킨 가닥의 끝이 되어 당길수록 느슨해진 우리 순간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진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 공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만남의 진행을 맡은 북커뮤니티 사가 운영자 강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참 이렇게 얼굴 보고 하는 행사가 정말 오랜만이라 설레기도 하고 네, 개인적으로 또 두근거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앞서 공연했던 어쿠스틱 듀오 오늘인 윤혜린의 곡이 힘들었던 지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고마웠던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행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했던 지난 2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캠퍼스의 낭만을 잃어버렸고요. 취준생들 같은 경우는 사라지는 공채 앞에서 사회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다양한 공백의 시간을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재정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시게 된 두 분의 작가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책 제목만 말씀드려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2030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셨고, 또 최근에 더 좋은 곳으로 가자라는 신작을 통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정문정 작가님 모셨고요. 그리고 브런치에서 뇌병에 관하여 심플하지만 화려하게 판교 사투리 같은 가장 핫한 뜨거웠던 히트 글들을 쓰셨고, 팔리는 날을 만들어 팝니다, 터지는 컨텐츠는 이렇게 만듭니다와 같은 책을 통해서 가장 트렌디하게 소통하고 있으신 박창선 작가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 행사는 크게 1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두 작가님의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갖게 되셨던 인사이트를 전해주시는 미니 강연이 진행되고요. 이제 2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남겨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될 건데요. 1부 마치고 2부 넘어가면서 짧은 또 공연이 있을 테니까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뒤쪽에 준비되어 있는 포스트잇에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질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테니까 그때 꼭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시간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테니까 더 소개 없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연은요, 강연 제목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생활의 요령입니다. 정문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경상도 출신이에요. 제 말투를 들으시면 전혀 짐작하실 수 없겠지만 경상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책을 읽으면 항상 실현 당한 사람들이 바다를 보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실현 당할 때마다 부산이 왔어요. 가깝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산 해운대도 가고 항상 바다를 한참 보다 가곤 했는데 그때 항상 생각한 게 있었어요. 도대체 그러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실현을 당하면 어디를 가지? 산을 보러 가나? 항상 그 생각을 했었답니다. 아무튼 이젠 실현당할 일이 없네요. 네, 아무튼 저는 정문정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을 내서 많은 분들이 그 책으로 기억을 해주셨고요. 최근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공백이라는 주제잖아요. 공백이라는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여기에 2030이 많으시다고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는 딱히 그렇게 20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튼 2030이 많다고 들어서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요. 제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 굉장히 음악 소리가 흥겹네요. 우리 함께 춤을 추면서 들어야 할 수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10년 정도 조금 넘게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의 소스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백의 시간이 그 당시에는 근데 돌이켜 보면 저에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괴로웠고 피하고 싶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코로나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부정하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인정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대처해 나갔던 방법들이 있었는데 저 또한 20대 때에 좀 격렬하게 공백의 시간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제가 느꼈던 어떤 위기랄까요? 그런 것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커리어를 잡지 기자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이제 잡지 기자로 일을 시작했는데, 잡지 기자가 그 당시에는 지금의 약간 되게 굉장히 큰 인플루언서, 유튜버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었어요. 제가 입사를 준비할 때만 해도 왜 되게 선망받는 직업군이 드라마 직업군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김혜수 씨가 막 잡지 에디터로도 나오고 편집장으로도 나오고 막 이런 역할을 많이 했었죠.
아, 잡지 기자가 되면 굉장히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글을 많이 써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잡지 기자가 됐는데 잡지 기자가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다 여러분에게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다 갖고 계시는 휴대폰. 잡지 시장에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휴대폰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얼마 전에 스티브 잡스가 타겟 10주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국내 2010년 즈음에 해서 이제 스마트폰이 굉장히 갑자기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남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서면에 상상마당 KTNG 여기서 만나자라고 하면 내가 예컨대 30분 전에 일찍 왔으면 뭐 잡지 없나? 시간을 좀 때워야 되는데? 이러면서 잡지를 찾았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남는 시간의 개념으로서 잡지는 소비되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잡지 언제 보셨어요? 미용실 갈 때. 그리고 여러분 이거 공감하시면 여러분 연배가 여러분이 20이 아니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뭐 벼룩시장 뭐 웃으시는 분들이 20이 아니야. 이미 30도 아닌 거 아니야? 아무튼 뭐 메트로 신문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잡지 기자를 꿈꿀 때만 해도 사람들에게 그 남는 시간이라는 개념, 여분의 시간이라는 개념, 자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개념으로서 잡지를 많이 보기 시작했는데 스마트폰 시장이 빠르게 한국인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한국인들도 얼마나 변화가 빨라요. 새로운 거 다 빨리 써봐야 돼. 거기다가 한국인 성격이 인터넷 느린 거 참아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프랑스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야 지하철 안에서 다들 휴대폰 보고 있는데 말이야 파리만 가봐 지하철에서 다들 책 읽고 있어. 파리에서 안 터져요 인터넷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책을 보는 거예요. 아무튼 한국인들은 빠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잡지 시장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건재할 거라고 생각했던 잡지 시장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잡지가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농담을 많이 했어요. 이거 무기로 써도 돼, 흉기로 써도 돼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소위 좋아하는 그런 유명한 잡지들 있죠. 보그, 엘르 막 이런 잡지를 보면 막 이만했어요 두께가. 막 그리고 부록을 사면 잡지를 준다라고 할 정도로 부록도 막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시장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 코로나를 지금의 코로나에 비견될 정도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회생활 경험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잡지 기자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글 공부를 많이 하면서 사회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측했던 직장 생활 한 지 이제 좀 재미가 붙어서 이제 한 3년 4년 제일 재밌을 때잖아요. 내가 편집장도 해보겠어 막 이럴 때였는데 갑자기 빠르게 시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제가 어떤 것을 알았냐면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이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는구나.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10년 정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10년 정도 동안 거쳐서 변화했던 정도가 지금은 1년 정도, 2년 정도 만에 확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배달의 민족 앱에서 이제 더 이상 만나서 결제가 안 된대요. 만나서 현금 결제가 안 된대요. 이제 모든 걸 앱으로만 해버린대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미 지역도 아마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미 뭐 무인 가게가 뭐 이미 너무 뭐 한 집 건너서 거의 뭐 무인으로 바뀌고 있죠. 그런 식으로 내가 상상도 못했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지라고 빨리 결정해야겠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는 계속 내가 여기에서 엄청나게 막 그래 대단한 성공의 시장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계속 버텨볼 것이 아니면 빨리 떠날 것이야 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을 빨리 내가 정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어떡하지 라고 고민만 하다가 계속 그 고민만 영원히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처음에 그 고민을 했던 친구들이 1년 뒤에도 어떻게 하지라고 이야기하고 2년 뒤에도 어떻게 하지라고 얘기하고 최근에 만나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턴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그때 제가 대기업 홍보팀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은 나보다는 최소한 늦게 망하겠지. 내가 망하는 게 빠르겠지? 라고 해서 대기업 홍보팀에 갔죠. 거기에서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을 배우면서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의 소스가 그때 다 나왔어요.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잡지 기자는 철저하게 갑과 을의 관계가 되게 좀 어려워요. 기자님 요거 좀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기업 홍보팀에 갔더니 완전히 이제 그 갑을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어떤 모욕감이라든지 굴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때 소스를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편해졌네. 이제 좀 내가 최연소 팀장도 달고 내가 진짜 이제 좀 편해졌다. 좋아.
이제 좀 한번 그 다들 한번 빨아본다는 꿀을 한번 빨아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꿀을 빨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빠르게 콘텐츠 시장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전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람들이 그냥 뭐 기사나 뭐 웹툰 정도를 보다가 이제는 동영상 시장으로 빠르게 또 옮겨가기 시작한 거죠. 동영상이라든지 뭐 카드 뉴스라든지 이런 콘텐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콘텐츠라는 말도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콘텐츠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글이면 글, 사진이면 사진, 영상이면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복합해서 말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시장들이 되게 커지면서 또 느꼈어요. 아, 내가 영상의 구조를 빨리 알아야겠다. 내가 영상 을 나는 몰라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아, 이제부터는 영상의 문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이 내가 콘텐츠 업계에 어쨌든 계속 있으려면 너무 중요하겠다. 내가 영상을 찍거나 꼭 편집을 하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배워놓으면.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영상 편집하는 공부를 조금 많이 했고, 그 업무를 이제 업무가 끝나고 나면 그런 공부를 계속했고, 플러스로 계속해서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 때 내가 빨리 좀 이것들을 이 변화에 내가 빨리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필요하겠다. 근데 어떤 마음의 결핍이 계속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사람들이 어떤 것에 반응하지? 사람들이 무엇을 재미있다고 생각하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쫓다 보니까 어떤 시점에서는 그럼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것을 재밌다고 생각하지? 나는 어떤 것에 감동하지를 어떤 순간부터 제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항상 다른 사람의 반응을 먼저 보는 거예요. 제가 그거 재밌어? 그거 재밌대? 그러면 나도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그래서 알았던 것은 10년 동안 그런 직장 생활을 통해서 알았던 것은 일단은 세상이 어떻게 빠르게 변화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빨리 결정하고 알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결정을 해주기 전에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결정을 미루고만 있으면 누군가가 나의 향방을 결정해 줄 수밖에 없구나. 죄송한데요. 다른 팀으로 가셔야겠는데요. 죄송한데요. 저희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시겠는데요라고 통보를 받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겠구나. 빠르게 결정해야겠다. 빠르게 판단해야겠다. 그러려면 세상에 계속해서 레이더를 계속해서 쏘고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알게 된 것이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구나. 이게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면 이 당연하게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당장에 이 나에게 이 해야 되는 오늘의 과업에만 열중하기에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아무리 일이 더딘 사람이라도 3년 정도가 되면 보통은 일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 손에 익어서 어떤 판이 읽히기 시작해요. 판이 읽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전에 일을 했던 그 전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려면 10 정도의 내가 노고를 써야 했다면 보통은 2년차, 3년차가 되면 7 정도의 노고만 써도 그 전에 10을 써야만 나왔던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는 3 정도 남는 에너지에 보통은 이제 쉬어요.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많이 쉽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이 3년차 정도가 되었을 때 5년차 정도가 되었을 때 급격하게 입사 때는 비슷했던 사람들이 급격하게 어떤 실력의 차이가 그때부터 나기 시작하는구나. 어쩌면 출근하기 전, 퇴근 후에 무엇을 계속해서 꾸준히 배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구나. 왜? 사람은 누구나 1년차, 2년차, 3년차 때 선임에게 배운 내용이 있고 자기가 작게나마 무언가를 성공해 본 경험이 생깁니다. 그러면 3년차 이후부터는 그 전에 내가 성공했던 걸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써먹어 봤으니까 잘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가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해서 미래학자 이야기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항상 당연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당연하게 만나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는 꿈에도 몰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도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데 계속해서 예전의 성공 사례만 가져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한편 내가 어쨌든 무언가를 배워두면
회사에서는 또는 어떤 조직에서는 새로운 빠른 시장이 생겼을 때 거기에 인재가 없어요. 왜? 거기가 이제 막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아요. 아, 여기에 지금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원래 같았으면 이 정도 연봉을 줄 정도 위치에 원래 같았으면은 업계 한 10년 정도는 돼야 되는 사람인데 이 업 자체가 새로운 거니까 당연히 업이 그러니까 연차가 높은 사람은 없고 그러면 연차가 좀 낮아도 되니까 요걸 좀 아는 사람 데려와 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SBS의 제재라는 그 빨간 머리의 그 여성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것도 원래는 SBS에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정규 기자가 되는 인턴 코스를 밟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디지털 뉴스, 카드 뉴스를 만드는 역할로 우리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너가 뭐 페이스북 이런 걸 잘 안다면서 이런 걸 한번 잘 만들어봐, 홍보해봐라고 해다가 시장을 키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업계에 조금이라도 발을 빨리 배워놓으면 사람들이 저에게 일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업계에 선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배울 수 있어요. 빨리 배우고 나면 갑자기 예전 같았으면 한 10년 만에 전문가 소리를 들을 거를 이제는 한 3년 만에 전문가 소리를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업 홍보 일을 하다가 영상을 배워두고 나니까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혹시 영상할 줄 아는 사람? 영상 편집 기법 좀 아는 사람? 또는 영상의 내용을 알면서 기업 홍보의 뉘앙스도 좀 알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아는 사람이라고 찾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요. 그러면 연봉 많이 올려줄 테니까 가볼래?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기회를 본인이 찾는다는 것은 어떤 운을 가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씨를 뿌려두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렇게 공백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무언가 굉장히 이거를 굉장히 피하고 싶었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시겠지만 그럴 때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지금 뭔가 당장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씨를 뿌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구청장님이랑도 인사를 했는데 구청장님도 사실은 이렇게 매일 씨를 뿌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사하시면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게 언젠가 어떤 보답으로 내가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차피 코로나는 계속해서 이어지듯이 내가 어차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빨리 이것에 피하고 싶어라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근데 알 수 없었어요. 우리 원래 항상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때는 경험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거를 내가 겪어내느라 너무 바빠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은 언제나 그 다음이에요. 내가 지금 얘랑 사귀고 있을 때는 얘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이상하거나 좋은 아이인지 알 수 없어요. 항상 그 관계가 끝나야 아는 거예요. 아, 얘가 나에게 이런 의미였구나. 제 커리어 패스를 생각해봐도 그런 의미였어요. 이제 되돌이켜보면 전업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당장은 안 될 것 같아서 차선책으로 글 공부를 하면서 돈도 받을 수 있는 데가 잡지 기자인 것 같아. 근데 잡지 시장이 빠르게 몰락하네. 그럼 내가 기업 홍보팀에 가봐야지.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무례한 사람이 웃으며 대처하는 법을 그때 가지 않았으면 제가 못 썼겠죠. 그 책을 쓸 수 없었겠죠. 그리고 또 한편 제가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그렇게 총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을 쓸 때나 지금의 책을 쓸 때도 요즘은 책을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드래그하는 형식으로 글을 읽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읽을 때도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우리는 다들 멀티태스킹을 생활화하는 세대잖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쓰고 요즘 TV는 라디오 같은 성격을 띠죠. TV를 막 집중해서 TV만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TV는 틀어놓고 뭔가를 해요. 그런 식으로 멀티태스킹이 습관화된 세대에게는 글의 호흡이 길어지면 조금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제가 이제 글의 호흡을 조금 더 글의 분량을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내가 타겟으로 하는 독자들은 글의 타겟이 글이 조금 짧으면 조금 더 좋을 거야 라는 식으로 브랜딩의 관점에서 제가 마케팅의 관점에서 내 글을 만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어떤 제목일 때 사람들이 읽어보고 싶어 할까? 어떤 분량이면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느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자분들에게 작가님 책은 신기하게 제가 책을 끝까지 다 읽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작가님 책은 끝까지 정말 다 읽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도 어쩌면 제가 작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독자 입장에서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제 그 커리어 패스에서 계속 고민했던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언제나 무언가가 성공하면 그 사람의 과정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 말이야 운이 좋아서 말이야 터졌어. 저 사람 운이 좋아서 뭔가 저 사람이 저 정도까지 될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뭔가가 맞아떨어졌구만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저에는 남들에 대해서는 결과만 알지만 우리는 자기의 과정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은 자기는 알아요. 내가 그동안 계속 씨를 뿌렸다는 것. 그리고 운대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쨌든 그 운이 자주 다니는 골목에 와 있었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주제가 공백이잖아요. 그래서 공백의 시간 그리고 변화의 시간이라고 했을 때 변화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짧게 여러분에게 요 예시를 하나 들고 싶어요. 제가 서핑 좋아하세요, 여러분? 저 서핑 되게 좋아해요.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하는 건 아직 무서워서 못 해봤는데 언젠가 저의 버킷리스트예요. 저는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제 강릉이나 양양 같은 데를 가서 서핑을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는 왜 파도를 탄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정말 어떤 텍스트로만 기능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파도를 사람이 판때기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서핑을 좋아해서 막 찾아보다가 최근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올림픽에서 이번에 서핑이 최초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거 알고 계세요? 처음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근데 결승전에 두 선수가 올라왔어요. 한 선수는 이가라시라는 일본 선수고 한 선수는 굉장히 좀 빈민촌, 브라질의 빈민촌 선수, 이렇게 페헤라이였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페헤라이? 검색하시면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페헤라이? 아무튼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일본 이 친구는 되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친구예요. 엘리트 체육을 한 친구고 파도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이게 내가 잘 탈 수 있는 파도야 아니야를 기가 막히게 빠르게 판단해서 내가 좋은 파도야라고 생각하면 빠르게 올라타서 점수를 따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브라질 출신의 이 빈민촌 친구는 이 사람 영화로 곧 나올 것 같아. 이 사람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가 생선 가게를 바닷가에서 하고 있었는데 보드가 없어서 보드 살 돈이 없어서 왜 생선 그거 덮어 놓는 아이스박스 뚜껑 있죠. 그걸로 파도를 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파도가 언제 좋고 언제 나쁘고 이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탄다. 일단 파도가 오면 일단 내가 탈 수 있는 파도라고 판단되면 빠르게 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죠. 이번에 도쿄올림픽 할 때 문제는 홈그라운드니까 얼마나 일본 선수가 유리해요. 근데 이번에 파도가 그 직전에 태풍이 왔던 거예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태풍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홈그라운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가라시 선수가 처음 만나는 파도였어요. 선수들이 타자마자 보드가 부러졌어요. 자기가 평소에 타고 단련하던 보드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너무 태풍이 심하게 그 전에 쳤어서 바닷물이 시꺼맸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수준의 공포스러운 파도였어요. 이가라시 선수가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파도를 여러 번 타서 점수를 획득했어야 하는데 이 선수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최적의 파도를만 타는 연습이 됐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빨리 좋은 파도가 안 오니까 계속 파도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빨리 흘러보내진 거죠. 시간이 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브라질 출신의 선수는 그냥 일단 내가 최선의 파도는 없지만 최적의 파도야라고 판단되면 탔어요. 그래서 점수를 계속 땄어요. 그래서 2배 이상 점수를 벌리면서 금메달을 딴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파도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어요. 최적의 파도라는 거는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최선의 파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내다보면 어떤 순간에 내가 하나하나 점수를 따게 되고 뒤돌아서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모두 연결이 돼 있었구나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남을 쫓다 보니 나를 잃더라. 그러니까 그러기보다는 계속해서 배우면서 나를 위한 씨앗을 계속 뿌리자라고 하셨던 그 말이 가장 인상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박창성 작가님을 모실 건데요. 제목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 많던 미팅이 사라졌고 결국엔 이라는 강연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장선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제가 이런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1년 반 이상 못했더니 엄청 떨리네요. 네, 뭐 이제 엄청 명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적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엄청 포텐 쌓아가지고 왔으니까. 사실 이제 그 아까 정문정 작가님 말했던 그 선수는 페헤이라가 맞습니다. 어, 저는 이제 뭐 전문 강사나 뭐 컨설턴트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제 노동자예요, 노동자. 저는 조그마한 디자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죠. 아까 이제 말씀해주셨던 갑과 을 중에 을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 클라이언트들의 그런 이제 요청을 받아서 디자인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 제 회사입니다. 참고로 제 회사고 저희 직원 5명 남짓의 아주 조그만한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20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궤도는 무너졌고 세상은 수천만 개의 우주로 쪼개졌다. 이거 적으셔야 돼요. 되게 명언이에요. 엄청 어젯밤부터 고민해가지고 만든 이 문장이라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궤도는 무너졌고 세상은 수천만의 우주로 쪼개졌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는 그 MBTI 해보면 INTJ예요. INTJ들은 세 줄 요약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말하는 걸 엄청 좋아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는 다 저의 연기고 저는 이제 엄청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또 후다닥 내려갈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코로나 시대를 얘기를 하려면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결혼 2년 차가 됐는데 결혼 2년 차면 딱 코로나 시작될 때죠. 마스크를 쓰기 바로 직전에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언제 했냐면 어떻게 했냐면 저희 와이프님께서 굉장히 좀 특이하신 이런 성향을 지니고 계셔서 그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을 다 모시고 괌에 가서 했어요. 그게 평생 꿈이었대요. 근데 실제 들어가는 돈은 결혼식과 똑같습니다. 이제 부의를 그 축의금을 못 받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괌에 가서 결혼을 하고 돌아오니까 그때 이제 마스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만 이제 지났으면 결혼을 못 했겠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바로 시작되기 전까지 뭐 재택근무다 뭐다 해서 우리는 이제 2년 내내 집구석에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경험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에게 있어서 코로나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이런 조그마한 틀 안에 갇혀 있는 그 시기였기도 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성급한 일인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바뀔 만한 시기가 되었고 그 시기를 코로나가 앞당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되면서 코로나가 끝났나요? 아니요, 4천 명씩 나오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전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일상은 바뀌었고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을 계속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그때 저도 1인 사업가였다가 이제 팀원들을 모아서 채용을 해야 됐던 시기였어요. 근데 저는 디자인 회사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매장을 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타격이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장사가 잘 됐죠. 왜냐면 저는 이제 회사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잘 팔아야 되잖아요. 잘 팔아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데다 돈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의 수혜 아닌 수혜를 봤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되게 새로운 변화를 체감했던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채용이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우리가 재택근무라는 개념이 예전에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사실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재택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화가 됐잖아요. 요즘에는. 그때는 제가 이제 회사를 갓 운영을 하면서 이 재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제도화를 시켜야 될지를 몰랐었던 터라 이게 갑자기 금요일 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희 이제 멤버님이 월요일 날은 강릉 가서 일을 해야겠대.
그리고 원래 강릉 가서 일을 해야겠대. 그래야 잘 된대. 그리고 이제 그 지원을 할 때도 집이 의정부이신 분들, 저희 사무실은 저기 서쪽이거든요. 완전 멀어요.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분이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출퇴근을 하실 거냐라고 했더니 출퇴근을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너무 일상이 된 거예요. 그때 저는 되게 이제 문화 충격이었죠. 출퇴근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약간 이제 이런 멘붕에 빠져 있었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줌이라는 게 이제 막 빵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저도 줌으로 뭐 강의를 해달라 이제 이런 강의 요청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업무를 하는 거는 더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집에다가 캠을 놓고 내 방을 비추면서 일을 한다? 라는 개념이 그때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오씨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그런 요청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순식간에. 또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이라니까 되게 늙어 보이네요. 이제 뭐 20대 이제 좀 더 빠르신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 쉬운 변화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30 후반이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따라가려면 좀 발을 절어야 돼요. 씨 하면서 막 이렇게 걸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되게 힘들었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었고 채용에서 느꼈던 또 하나는 이 디자이너님들의 취향이 엄청나게 다양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다양해진 걸까? 아니면 원래 다양했는데 표현을 못하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집단에서 생활을 할 때는 나의 색을 잘 드러내기가 힘들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도 찍힐 것 같고 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인식이 아직 저희 밀레니엄 세대까지는 이게 팽배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드러내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와 또는 노마드라고 하죠 우리가 자유롭게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세상이 갑자기 도래했고 내가 살아가는 공간 안에서 내 방을 인테리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면서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나의 취향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거리낌 없어졌죠. 그리고 이거는 물론 이제 언론들의 언플도 물론 있었겠지만 수많은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뭐 뉴노멀이다, 뭐 심지어 뭐 언택트, 뭐 온택트 막 이러면서 수많은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취향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표현할 단어가 없으면 이것은 그 어둠에 있는 단어로 편속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를 100%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비대면이라는 단어도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그냥 멀리 떨어져서 그냥 근무를 할게요라고 하면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이러한 나의 생활 패턴이나 나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은 그러면서 나의 취향을 그 단어로 표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채용을 할 때 요구사항이 되게 많아져요. 요구사항이 뭐 예를 들면 할랄 푸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비건 중에서도 되게 극단에 있는 비건을 추구하시는 분도 있어서 점심은 따로 먹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는 성별도 자유롭게 얘기를 해요. 성별도.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는 지원서를 받을 때 원래 그 회사 지원서 보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고 이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그 선택하는 난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안드로진이라고 생각을 한다. 안드로진 뭔지 아세요? 저는 그 최근에 나왔던 어떤 그 성별 개념에 대해서 처음엔 되게 놀랐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안드로진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식했을 때 내가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성별이에요.
근데 그래서 나를 남자와 여자로 편승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선택할 수 없다. 그러니 이걸 없애달라. 그래서 2년 지난 다음에 지금 저 또 채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 뽑을 때 그 지원자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게요? 저 요즘에는 나이도 안 봐, 지역도 안 봐, 성별도 안 봐. 아무 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것도 적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딱 두 마디만 적으라고 하거든요. 네가 잘하는 능력이 뭐고, 그러니까 나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뭐고, 생각하는 디자인의 철학이 뭔지 두 줄로만 요약해서 나에게 보내. 요렇게만 써요. 그래서 사실 물론 이제 그 최근에 채용 때도 나는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 그리고 뭐 대학을 나왔는지 어쨌는지 그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데도 좋은 멤버들을 만나서 이렇게 회사가 되게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랑이에요.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마찬가지로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에 우리 같은 연령대의 분들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수많은 세계들이 깨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수천만 개의 우주가 생겼다라는 것은 바로 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하나의 유니버스였잖아요. 태양계가 있었고, 이 태양을 어떤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위치해 있는 궤도를 빙글빙글 도는 사람이었어. 근데 요즘에는 이 궤도는 무너져 버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어떤 하나의 우주가 돼서 소행성이 돼서 자유롭게 떠돌고 있는 아주 단단한 우주들이 수천만 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의 붕괴였어요. 시스템의 붕괴가 뭐였냐면, 저는 이제 디자인 회사를 하니까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면 저는 이제 대표니까 뭐 실무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죠. 이제 보통 클라이언트의 적어도 결정권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레이아웃이 어떻고 컬러가 어떻고 이런 자질구레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대표님 어떤 것이 고민인가요? 라고 하면은 뭐 막 얘기를 하시겠죠.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막 사람 얘기 나오고 매출이 갑자기 그로기 상태에 묶였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막 MZ 세대를 다루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대표님 손 잡으면서 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면 눈물 갑자기 쏟고 갑자기 끝나고 우리 소주나 먹으러 갑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보통 이게 이제 그 영업 방식이었죠,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했던 영업이 더 익숙했었어요. 저는 20대 때 원래 영업을 뛰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보통은 만나러 가는 거에 보통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 되면서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미팅을 하러 가. 그래갖고 내일 이제 미팅이야. 근데 어제 갑자기 확진자 나왔대. 그래갖고 본사 전체가 문을 닫았어, 빌딩 전체가. 그래갖고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잠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코로나 시대 때 생긴 버릇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는 프로젝트가 잡히면 계약하면은 바로 그 연간의 매출을 기록하는 저만의 표가 있거든요. 그럼 보통 계약을 하면은 이제 3개월 뒤에 한 2천만 원 받겠구나 하고 적어요. 근데 요즘엔 안 적어. 이거 못 받을 수도 있다. 계약이 중간에 얼마든지 나가리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안정성도 사라졌어. 그리고 이걸 담당하는 실무자님도 다 재택근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아마존에 근무하던 제 지인은 아마존에 입사를 했어. 아마존 코리아에 입사를 했는데 6개월 됐는데 저저번 주에 첫 출근했어요. 한 번도 사옥에 가보지를 못한 거야. 그냥 집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래서 클라이언트들과의 미팅도 완전히 바뀌었죠. 일단 비대면으로 줌으로 미팅하고 또는 구글 미트나 이런 다양한 툴을 사용하는 거는 당연하고, 요즘에는 자기 회사만의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들어오셔라 라고 해서 여기서 전체 세미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직 젊어요. 젊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따라가는 게 진짜 힘듭니다. 이 툴이 엄청 많아. 여기서 직장 다 다니고 안 다니셔도 대부분 뭐 줌이나 미트나 이런 거 다 써보셨죠? 근데 이거 처음 했을 때 되게 버벅거리지 않으셨어요? 뭐 공유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고, 뭐 또 새로운 뭐 프로그램이 있대.
그래서 뭐 약간 뭐 프레이즈라는 툴도 있고 뭐 저기 뭐더라 뭐 플로우라는 툴도 있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그 클라이언트마다 쓰는 툴이 다 다르니까 이제 그 할 때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래서 진짜 약간 그 정형화라는 게 없어졌구나. 정형화는 없어 이제. 그냥 그때그때 다르게 대처를 해야 되고 돈을 받을 때까지 이게 그 프로젝트가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급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그거였지. 저희 회사는 광고를 하지 않아요. 물론 다행이라고 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무작위로 들어오는 클라이언트를 받아서는 이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를 체결을 했는데 언제 나가리 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면 무작위로 클라이언트를 받는 방식이 되게 매출에 있어서 위험해요. 그럼 뭐가 제일 안정적이에요? 팬을 만들어야 돼. 팬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매년마다 리뉴얼 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이제 저희도 해년마다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빠르게 체제 전환을 한 거죠. 후다다다다닥. 그래서 매년마다 만들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원래 저희는 초반에는 뭐 브랜딩 한다고 막 이랬는데 브랜딩은 그렇게 자주 하는 게 아니거든. 브랜딩을 한 번 할 때 그냥 이만큼 하는 거고 그 뒤로는 이렇게 자주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뭐 만드냐면 회사 소개서를 만들어요. 근데 보통 소개서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자기소개서 리뉴얼 하듯이 해년마다 리뉴얼을 해요. 올해 지나면 또 업데이트 해야 되고 또 내년 되면 또 업데이트 해야 되고 이러고, 또 이제 투자 제안서 같은 거 만들면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내가 받으려고 해. 그럼 이 이슈가 보통 스타트업들은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보통 1년마다 한 번씩은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해서 이제 그걸로 빠르게 후다닥 옮겨간 거죠. 그리고 다행스럽게 전략이 맞아 떨어져서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이렇게 채용도 할 수 있게 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요? 이탈리아의 정치인이에요. 안토니오 그람스인가? 네. 저희 이제 요럽니다. 이제 고유명사가 자꾸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분이 했던 그냥 문장만 말할게요. 낡은 것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지 않았을 때 바로 그 위기의 공백 순간에 병적 징후들이 발생된다고 했었어요. 저는 위드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낡은 것들이 죽어가던 시기가 지난 2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뭐랄까 가치관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소득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또는 일자리에 대한 선입견이라든가 직장은 나와서 출근해서 살아야 돼 또는 반드시 사람의 성별은 이래야 해. 그리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되게 말이나 컨텐츠들이 조심스러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수많은 취향들이 부딪히면 뭐 혐오다 뭐다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들이 존재를 했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저는 이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낡은 것들이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새로운 것이 태어났냐? 저는 아직까지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투쟁을 통해서 이 수많은 투쟁이란 건 이런 거죠. 젊은 세대와 꼰대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젠더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또는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싸움일 수도 있고 또는 이번에 우리가 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도 느꼈겠지만 2%는 누구고 98%는 누구냐 이런 불공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결혼, 그러니까 애를 낳은 부부와 낳지 않은 부부 이런 조그마한 생활의 패턴에서도 사람들은 쪼개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수많은 세계들이 발생을 하면서 정말 뜨거워진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반짝 뜨거웠다가 이게 문제였네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뜨거운 논의들이 더욱더 계속되어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이퍼 벨트 얘기를 좀 하고 끝낼게요. 카이퍼 벨트라는 게 있어요. 태양계 바깥쪽에 있는 소행성들의 집단이거든요. 이게 궤도에서 카이퍼 벨트를 바라보면 그냥 뿌연 구름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라봤던 천문학자들은 카이퍼 벨트의 일부를 오르트 구름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오르트 구름은 해성이 탄생하는 곳이에요. 해왕성의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인데 가끔씩 해왕성의 중력에 이끌려서 어떤 아이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우주 여행을 시작합니다. 얘가 바로 해성이 되죠. 그쵸? 저희는 이제 궤도에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라는 행성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만의 우주를 가졌고 철학을 가졌고 단단한 취향을 가지고 그거를 남에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온전한 천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얌전하게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며 잘 존재하고 있어. 가끔씩 원하면은 중력에 이끌려서 태양계를 여행할 수도 있죠. 그쵸? 우리가 코로나 이 공백의 시간 동안 준비했어야 하는 거는 나의 취향은 무엇이고 나의 무엇을 세상에 드러낼 거고 또 회사가 붙어 있는 명함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나를 표현하는 또 다른 조직의 수식어를 뗀 상태에서 분명하게 나를 규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타인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취향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쵸? 나의 취향도 잘못되지 않았고 우리는 수억 개의 천체가 모여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들은 멀리서 봤을 때는 하나의 어떤 세상이지만 가까이 보면은 수억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거리를 잘 유지하며 우리의 단단한 세계를 더 지켜나가는, 그리고 원한다면 가끔씩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개개인의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의 공백 기간이 여러분들의 우주를 잘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Q&A 시간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선이었습니다. 네,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낡은 것들이 무너지는 지난 2년, 궤도는 무너졌고 세상은 수천만 개의 우주로 쪼개졌다라는 이야기가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런 만큼 내가 도킹할 수 있는 나만의 우주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메시지가 남은 것 같고요. 네, 이렇게 1부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이제 싱어송라이터 이그린님의 공연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2부로 넘어갈 건데요. 2부는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내용들 있으시면은 뒤쪽에 있는 포스트잇에 작성하셔가지고 꼭 붙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연과 함께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록을 그리는 싱어송라이터 이그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청년 인문학 콘서트에 초대를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제가 이제 곡을 2곡 정도 할 건데요. 어떤 곡을 가져올까 생각을 하다가 인문학 콘서트면은 뭔가 문학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실 거고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제 노래 중에서 뭔가 서사가 있고 뭔가 이야기가 있는, 그렇게 그려질 수 있는 노래가 뭘까 생각하다가
선셋이라는 곡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뜨거웠던 낮을 지나 모두가 돌아서는 길 애매한 분위기에 사로잡히는 그런 순간 은은한 바람이 불어 돌아오는 빛을 따라서 다 고개를 돌려 찰나의 하늘이 보이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금 한순간에 작은 떨림들이 지는 태양과 내리는 낮에 자리를 채우며 보랏빛이 있게 물들어가는 멈춰진 시간 속 We are moments around continuous time it is given 짙어지는 나를 by I'm shadow Follow the sunlight it goes down 그대로의 하늘이 내 눈을 감싸쥐고 태양이 지는 흐름이 미워지고 있어 흘러가던 시간이 순간 속에 고이면 지는 세상 속엔 멈춰진 내가 있어 이 노래가 멈춘 지금처럼 보랏빛이 있게 물들어가는 멈춰진 시간 속 We are moments around continuous time it is given 물들어가는 색깔들처럼 짙어진 shadow follow the sunlight it goes down 네, 감사합니다. 네, 선셋이라는 곡이었고요. 이 곡은 뭔가 공백의 시간이잖아요. 어쩌면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오프닝 공연 보셨나요? 네, 오늘인 유네린 팀에서 라라랜드를 모티브로 피아노맨이라는 곡을 썼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곡을 제가 라라랜드를 보고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컨텐츠, 같은 영화를 보고도 와닿는 게 다 다른 거죠. 그쵸? 신기하죠. 네, 저는 이 라라랜드에서 특히 그 탭댄스 하는 그 선셋, 해가 지는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순간에 대해서 순간이라는 공백에 대해서 곡을 써봤고요. 다음 곡은 제가 이번에 11월 10일에 미니 앨범이 하나 나왔거든요. 3곡짜리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고 컬러라는 앨범인데요. 타이틀곡인 컬러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어쩌면 무채색으로 물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색을 함께 펼쳐보자 라는 뜻을 가진 곡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까만 밤이 접어든 머릿속에 표정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 속에 지금 나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숨겨온 너의 맘은 그 모습 그대로 빛이 되어 너와 나 사이로 These pretty colors tonight 오늘 밤 나와 함께 Special colors tonight We could be whatever you want These pretty colors tonight 여기서 나와 함께 Special colors tonight We could be whatever you want 지금 나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솔직한 너의 맘은 그 모습 그대로 짙어지는 너와 나 사이로 We spread colors tonight 오늘 밤 나와 함께 Special colors tonight We could be whatever you want We spread colors tonight 여기서 나와 함께 Special colors tonight We could be whatever you want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그린이었고요. 남은 Q&A 강의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같은 의미 있는 자리를 어떻게 보면은 또 부산진 문화재단에서 멋지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부산진 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이신 서운숙 이사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도 드리고 오늘 강의 어떻게 들으셨는지 얘기 한번 듣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 문화재단 이사장이고요. 부산 진구에서 구청장을 하고 있는 서은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여러분들은 구청장이라면 대단히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저는 4년 계약직이에요. 네, 4년간 열심히 일해서 이제 사장님들이 너 일 잘하네. 4년 더 일해. 이렇게 계약이 연장이 되면 4년 더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입증이 안 되면 또 4년을 실업자로 보내야 되는 그런 직업에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는 계약직입니다. 제가 오늘 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저녁 시간에 여기 앉아 있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일단 오늘인 윤혜린 공연 또 이그린 두 분의 공연을 들으면서 하루 종일 피곤했던 몸이 쫙 이렇게 긴장이 빠지고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 정문정, 박창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또 우리가 다 생각하는 거 이거 뭐였지? 이런 거를 너무너무 얘기를 잘 풀어주셔서 오늘 청년들에게 위로받고
또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2년이 저로서 굉장히 이 충격적인 시간이었거든요. 전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2년간 사람을 못 만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 폭이 줄어들면서 나는 이 2년 나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이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 이게 공백의 시간은 아니었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나는 뭔가 씨를 뿌리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시간을 오히려 더 빨리 앞당겨서 뭔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코로나 중간쯤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백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받는 것으로 확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 오늘 작가님들과 함께 궁금한 얘기 나누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 이런 더 많은 문화 행사와 또 만남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2부 질문 토크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선 작가님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정한 뒤에 강연장에 찾아가야 하죠. 강의 내용과 내 생각을 계속 비교하면서 결이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내 봅니다. 맞아, 난 저 부분이 궁금했어 라고 질문만 구체화되어 돌아와도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 질문을 토대로 현장에서 또는 지인이나 선배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답을 찾기 위해 바로 행동에 옮겨볼 수도 있죠. 날카롭고 명쾌한 질문을 완성하는 걸 목표로 강연장에 갑시다. 네, 여러분 이 말 되새기시면서 오늘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만의 날카롭고 명쾌한 질문 그런 완성하는 시간 되는 짧지만 긴 알찬 30분 정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시면서 다양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요. 사전에 저희가 또 신청하시면서 질문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 질문부터 먼저 살짝 나눠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문정 작가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다들 이제 워낙 그 이전의 책이 네. 핫했지 않습니까? 네. 100세 넘었고 50만 부의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 제목 자체가 정말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참가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례함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는 좀 질문이 좀 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무례한 상황을 내가 마주했을 때 그때 내가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집에 가서 막 이불킥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작가님께서는 좀 그런 상황을 미연 대비하기 위해서 좀 어떤 꿀팁이 있으실까요? 네. 여기 옆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어요. 혹시 본인 스스로 무례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이거 누구야? 이리 나와봐. 싸우자는 거죠.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무례한 사람이 웃으면 대처하는 법이 그 당시에 이제 2018년 당시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죠? 본인 스스로 무례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나요? 라고 하시면 제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무례한 사람 웃으면 대처하는 법 냈다더니 저 작가 진짜 무례해 뭐 이런 말 들을까봐 엄청 조심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가 무례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이 무례함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신기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직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되게 엄청나게 권력이 센 사람,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사람 많이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권력이 이 정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무례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누구나 무례할 수 있다. 누구나 무례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일단은 그 질문이 눈에 들어와서 일단은 그것부터 하고 무례함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무례함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엄청나게 나이도 엄청 많이 들고 엄청나게 많은 내공을 쌓아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경험이 적을수록 진심일수록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기대했을수록,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많이 사랑했을수록, 기대했을수록 뭔가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는 주겠지라고 한 관계에서 우리가 상처받는 것이지, 별로 기대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처를 덜 받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되게 내가 해준 만큼 저 사람에게 받기를 원하고, 또는 그 정도까지는 오지 않더라도 어쨌든 요 정도의 마음을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어떤 기대를 하는 데서 사실은 상처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사랑할수록 진심일수록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정말 상처를 안 받으려면 그냥 마음을 안 주면 되죠.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무례함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없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누구나 우리는 무례할 수 있고 나도 그리고 상처를 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만의 아주 작은 대응법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가 되게 대단하게 무례한 사람에게 막 엄청 대단하게, 사람들이 약간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법이라고 하면 뭔가 엄청 다다다닥 이어붙이고, 들은 사람은 입이 벌어져서 이러고 있는 정도의 말을 쏘아 붙여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그 자리에서는 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집에 가서 후회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기만 알 수 있는 아주 작은 대응법을 좀 하나씩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방법을. 네, 그 사람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보통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 때문에 되게 괴로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너무 많이 웃어줘서 항상 집에 와서 항상 너무 후회해. 나는 항상 너무 리액션을 많이 해줘라고 한다면 본인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작게 그 리액션의 정도를 줄여나가 보는 거예요. 이런 거요, 반사. 이런 거 하고 반사요? 있어. 네, 진짜 약간씩 본인만이 알 수 있어서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작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예를 들면 저는 웃지 않는 연습부터 했던 것 웃지 같아요. 않는 연습. 네네네. 그 전에는 무례한 사람을 봤을 때 일단 순간적으로 웃어줬어요. 너무 크게.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덜 웃는 것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익숙해지니까 조금씩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작은 연습법을 연마하시면 좋겠어요. 네, 참 결국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세세한 그런 대처법은 작가님의 책에 총 5가지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바로 옆에 맞은편에 교보문고도 있고 알라딘도 있고 예스24 중고서점 다 있거든요. 네,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이런 무례한 상황은 박창선 대표님도 영업하시면서 정말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작년이죠. 그때 내가 외주 클라이언트들한테 받는 우리 작업의 비용을 명확하게 책정하신 걸 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그 전에 뭔가 후려치기라든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무례한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나만의 기준들을 세우지 않았을까, 나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내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혹시 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정문정 작가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무례함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면 다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우리에겐 맥주와 소주 같은 게 있는 거고, 치킨도 잘 팔리는 거고, 단 것도 잘 팔리고 그러겠죠. 제가 영업을 뛰고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이게 지금 자기가 뭔가 명확한 생각이 있고 저 사람을 공격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인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이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지금 무슨 뜻으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조차도 몰라. 그래서 반문을 해보면 당황해요, 되게.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에 반응하기보다 그 질문 자체의 의도를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대표님네 회사 몇 명이에요?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제 당연히 의례적인 질문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쎄한 게 있어요. 쎄함은 과학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질문도 있지만, 가끔은 약간 이렇게 얕잡아 보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 이럴 때 저도 이제 뭔가 맞받아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뭐 탁 쏘아붙이면은 이게 저도 같이 나쁜 놈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의도를 물어보면 돼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이죠? 그냥 그 질문을 왜 하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뭐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마는 이제 좀 그 몇 가지의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 무례한 질문들. 아, 이 질문 나오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했던. 그래서 뭐 가격도 그냥 정찰을 하자. 그냥 정해놓자 라고 해서 물어봤던 거고, 가격을 정찰을 했던 거는 뭐 후려치기는 무례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냥 후려치면 안 하면 돼. 안 하면 되는 거고, 오히려 그거는 제가 좀 편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견적 괜히 보냈다가 답신 안 오고 그러면 상처받으니까 마음 아프고 그러니까는 그냥 가격을 정해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 질문 하나 해도 돼요? 혹시 본인 스스로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냐? 제가 가급적이면 유례하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카카오톡으로 피드백을 요청드린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뒤에 느낌표를 하나 붙였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클라이언트님이 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시니? 느낌표 하나에 그래서 아니 난 되게 열정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저 사람한테는 화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뭐랄까, 제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못 보고 지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수많은 상황에서 나는 정말 많이 무례한 사람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미안의 사람이고, 뭐 저 사람이 무례했다고 해서 딱히 저 사람을 죽일 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본인이 무례했던 사례에 대해서 네. 느낌표 하나 찍은 거를 지금 본인이 무례했던 사건이라고 아니 지금 아니 말씀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고 되게 아니고 좋은 분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여기 사례가 얘기하러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들어봐요. 그게 아니고 그런 그러니까 사소한 상대적이다 그런 것들이다. 그런 사소한 것도 무례하다고 여기는데, 뭐 제가 얼마나 많이 무례했겠어요. 사실 뭐 메일을 보낼 때 아니면 그냥 뭐 미팅을 할 때 저는 느낌표 하나조차도 저 사람은 무례라고 느끼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이 업은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돌아와 보면 와이프는 그래요. 다 그렇게 했으니까 돌려받는 거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사실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상처받지 않는 자꾸 노하우, 아까 그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나만의 리추얼을 의식을 자꾸 하려고 해요. 저는 이제 주로 달리거나 맥주 마시거나 이런 어떤 일종의 리추얼이 있죠. 저만의 루틴이. 그렇습니다. 네, 결국 나만의 리추얼을 다양한 상황에서 무례하기도 하고 무례함을 받으면서 이브킹 많이 하면서 쌓아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 하나만 더. 또 네. 생각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고 그쵸. 했잖아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아요. 엄청 억양. 많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상도 사람들은 조금 세게 말하는 게 약간, 그러니까 우리들은 경상도 사람들이니까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세게 말하는 게 고정값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서울에 처음 갔을 때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었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질 때도 경상도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좋게 말하면 알아먹지 못할 것이니 세게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너 왜 보고서를 늦게 냈니? 라고 하면 될걸? 정신머리 썩어 빠진 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상도 특유의 그런 화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조금 서울에 갔을 때 제가 말투를 되게 고치려고 노력했던 것도 있어요. 그전에는 궁금하면,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람들은 궁금하면 왜요? 이러잖아요. 그쵸? 왜요? 근데 그게 서울에서는 진짜 무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왜 나한테 따지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례함이라는 게 저는 일단은 어떤 나이가 많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떤 문화적인 차이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오해를 받았을 때 왜 저렇게 나를 이해를 못해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걸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에서부터 되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많이 모셔보니까, 윗분들도 많이 모셔보니까 윗분들 중에서도 이제 경상도 말투로 핍박을 하시면 굳이 안 받아도 될 오해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경상도식 말투가 굉장히 정감 있고 굉장히 너무 정이 있잖아요. 정말 묻나 밥 묻나 막. 그리고 반대로 서울에 갔을 때, 저는 처음에 서울 갔을 때 서울 남자애들이 다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문정아 밥 먹었어?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러는 거예요.
경상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밥 먹었니를 왜 물어봐요, 그죠? 먹었니? 민정화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성 붙여서 말하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이게 진짜 그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그런 세게 충격 요법을 준다고 말하는 이것에 익숙해지면 남한테 자기도 그걸 할 수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어떤 언어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할 때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와 주관적인 생각을 구분해서 자꾸 누군가에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그게 잘 안 됐어요. 맨날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 되는데 정신머리 썩어 빠져가지고 니 같은 거를 뭐 이런 식으로 듣고 학교에서나 조직에서도 인턴을 할 때도 경상도에서 계속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되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비난하는 말하기를 하고 싶어질 때는 일단은 한 번 쉬고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사실 그 자체를 분리해서 말하는 연습하기. 지각을 했네? 너가 늦었네? 보고서를 늦게 주었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속상함을 느끼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만 말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반대로 전라도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상대방은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말 많으면 무례한 거예요? 말 많으면 무례하죠. 왜냐면 나의 시간을 지금 뺏고 있는 건데 약간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 되게 한 말 계속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누군가의 시간을 뺏거나 또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요구하거나 내가 하고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동감하는 맞아요, 바입니다. 진짜. 네. 네, 결국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무례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 때 내가 너 지금 그거 무례할 수 있어라고 한번 짚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맞아요. 그 사람도 아 내가 지금 무례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니까 정말 친한 사이한테 그런 것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두 분 다 브런치계 정말 두 거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문서 작가님도 첫 번째 썼던 그 무례한 사람에게 웃음에 대처하는 법은 그 책을 그 글을 썼을 때 바로 반응이 왔었고 또 박창선 작가님도 정말 많은 브런치계 이슈가 되는 그런 글들을 써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또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콘텐츠를 기획하기 시작하는 초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조언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두 분 다 그 글 쓰실 때 이 글 터질 거야, 안 터질 거야 이런 감이 오시나요? 정문재 작가님 어떠신가요? 근데 이 질문은 터지는 콘텐츠는 이렇게 만듭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박찬선 선생님이 먼저 답변을 해주시는 게 네, 맞죠. 저 책의 내용은 터지기 위해서 만드는 건 컨텐츠가 아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컨텐츠는 만듦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터지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목은 낚시네요. 아 그럼요. 아. 다 제목은 어그로고 그런 거예요. 팔려야 되니까. 이게 책은 제목발이 굉장하거든요. 네, 근데 또 아닙니다. 여러분 제 책에는 무례한 살고 있으면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네, 본질 그대로를 담은 책인데 제 책은 좀 어그로가 있어요. 사실 저 책을 쓰기 전에 제가 악플 때문에 한번 되게 멘탈이 나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책 쓸 때 진짜 힘들었어요. 자기 검열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중간에 이제 출판사하고 한 3번 얘기했어요. 못 쓰겠다. 드랍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에디터님이 괜찮다, 잘 쓰고 있다. 아니 잘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해서 이제 우쭈쭈쭈 받아서 이제 겨우겨우 낸 책이에요. 겨우겨우 낸 책인데 제가 저 책을 내고 나서 활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도저히 저 책 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안 팔렸죠. 저 책은 나가리 난 책입니다. 결론이 그렇게 네. 그럼 제부터 네네네, 얘기할게요. 얘기해 주세요. 그 질문이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초보들에게 참고를 할 만한 게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저가 아까 처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정통적인 매체에서 시작을 해서 심지어 신문사 기자 인턴을 시작해가지고 잡지사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정통적인 매체에 있다가 저는 디지털 유튜브 이쪽에서 PD 역할도 하고 블로그 이런 것도 담당하고 정말 콘텐츠의 모든 변천사를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 지금 이렇게 또
그 콘텐츠를 만들었던 것들이 지금 책을 쓰는데도 영향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저한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들 1인 미디어가 되고 싶어하고 자기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질문을 들은 게 얼마 안 됐어요. 그쵸. 예전에는 뭐 개인 브랜딩이니 아니면 내가 나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라는 니즈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들 아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나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겠구나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채널은 어차피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유튜브가 굉장히 핫한 채널이지만 얼마 전만 해도 페이스북이 가장 핫했고 그 다음엔 인스타였고 채널마다 거기에 맞는 역량이 달라져요. 가장 뜨는 채널 지금은 이제 또 숏폼의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되게 틱톡? 짧게 네. 콘텐츠를 내놓는 것이 유행이죠. 그런 식으로 콘텐츠의 형식, 그릇은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냉면이라는 음식이 담기는 그릇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그 본질, 콘텐츠라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곳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아마존의 대표가 고객들이 계속해서 바뀌겠지만 원하는 게 바뀌겠지만 어쨌든 좋은 제품을 싸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 사람들은 콘텐츠를 좋은 콘텐츠를 어쨌든 보고 싶어요. 그게 어떤 그릇에 담기든지 간에. 근데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싶어하는 후배들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나의 콘텐츠를 팔아요. 그 콘텐츠를 판다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는 예컨대 제 책이 15,000원이라면 여러분들이 15,000원만큼의 효용이 있는가를 분명히 따지실 것이고 제가 10분 정도 되는 그 분량의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면 여러분은 보면서 계속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걸 10분을 볼 영양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를 여러분들은 계속 생각하세요. 왜? 이거 별로 아니면 그냥 빨리 다른 거 봐야 되니까. 여러분은 보면서도 계속 이걸 볼지 말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3분쯤 항상 고민하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결정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나는 이거를 좋아해. 나는 이걸 진짜 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콘텐츠가 있을 수 있고 나는 이걸 정말 잘해라고 하는 콘텐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좋아하니까 할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거를 팔려면 팔 정도 어떤 효용이 있으려면 그게 정말 효용이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아니요라고 했을 때 거기서 자기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아, 내가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난 이걸 하는 데 의미가 있어. 나에게 의미를 두겠어. 라고 할 것인지 아닌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반응을 덜해줘라고 하는 거 속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이게 섞여 있어요.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좋아해서 하는 것인지 섞여 있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고 힘들어하고 내가 잘하고 싶어 하는 걸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고 속상해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분리할 것인지 같이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직업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때는 철저하게 사람들이 좋아할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글을 쓸 때는 제가 혼자 글을 쓸 때는 또 제가 쓰고 싶은 걸 쓰면서 그 두 개를 맞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없는 걸까?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들을 했죠. 내가 글쓰기로만 승부를 보려면 나보다 글 잘 쓰는 사람은 너무 많을 수도 있어. 광화문 네 거리를 다 채울 수도 있어. 나처럼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을 또 줄 세운다면 광화문 네 거리를 채우고도 남아. 근데 나 정도로 글을 쓰면서 나 정도로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은 어쩌면 많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도의 직장 생활 인사이트를 누군가는 원하지 않을까? 교수가 쓴 이야기, 의사가 쓴 이야기, 정신과의 어떤 그런 원로들이 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누군가는 원할 거야. 어떻게 나를 재발견한 거네요. 네, 그런데 나를 발견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모든 비교는 남과의 비교에서 나와요. 그냥 내가 혼자 있는데 나의 특성이나 개성이 나올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잘 비교해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의 개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그것이 정말 잘하면서 강점이 있는 분야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시장에 들이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했다고 하셨잖아요. 나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났어. 듣다 보니까 일단 글 쓰기 전에 그 글의 씨앗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어떤 내가 글을 쓰려고 하는 아젠다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얘기를 해요. 근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뭔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뭔지, 출산이 뭔지,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이것을 아까 이제 우리 주제인 공백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공백이냐, 그러니까 나만의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져 있어야 글이 되게 단단하게 써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문점 작가님이 50만 부가 터졌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과정을 안 봐요. 그냥 터진 것만 보지. 그래서 자꾸 컨텐츠를 터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컨텐츠는 아카이빙의 영역이거든요. 쌓아가는 거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고, 십몇 년간 컨텐츠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글이 터졌던 거고, 저도 뭐 이제 터진 것은 몇 개의 컨텐츠가 있지만 사실 제가 지운 브런치 매거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제가 브런치에 글 올릴 때는 5개 정도 글을 쓰고 4개를 지워요. 그리고 한 개도 비공개로 돌렸다가 다시 공개로 놨다가 비공개로 돌렸다, 이 난리를 치면서 남겨두거든요. 터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사실 저는 컨텐츠를 만들 때 아까 재밌는 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전 이 질문은 좀 조심스러워서, 혹시 컨텐츠 만들 때 너무 행복하고 재밌으세요? 즐거워 미칠 것 같아요. 진짜요? 뻥이죠. 저는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막 그런 저는 사람이 어딨어요. 맞아요. 컨텐츠를 만들 때 외롭죠. 내가 웃고 와 재밌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좀 변태예요. 되게 이상하고, 내가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막 진짜 미칠 것 같은 거 하루하루 글 쓰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정상이라고 봐요.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서 밖으로 지금 내는 이 과정이, 하다못해 우리가 술 마시고 토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과정이 어떻게 편안하고 재밌을 수가 있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컨텐츠를 만드는 중에 고통 중에 있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텍스트 컨텐츠는 이제 별 볼 일 없다고 하는데 아직 전 텍스트가 좋습니다. 텍스트를 컨텐츠로 요즘 트렌드에 맞는 키워드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결국 금방 해주셨던 그 이야기들이 다 녹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어느 플랫폼 어떤 그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가 핵심인 것 같고,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2030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나의 취향을 찾아야 된다, 나의 색깔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쩌면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네가 좋아하는 걸 하라, 네가 잘하는 걸 하라고 하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도 모른다. 그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두 분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나요?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요. 근데 저는 약간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저는 그냥 단순화시키면 좋아하는 거는 취미고 잘하는 건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화해서 말하면.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취미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직업적으로 내가 좋아는 하는데 잘 못하면 사실은 그 직업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돈을 번다는 것은 나의 실력의 정도가 계속해서 계량화되고 측정화되어서 시장의 평가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나의 만족으로만 끝난다면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 것이죠. 일은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지점 자체가 비슷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과 갈까 이과 갈까, 이게 골고루 잘하는 애들이 고민하는 거지, 확실하게 뭔가를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고민 안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잘하는 게, 저는 이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이겠죠. 아마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잘하는 것. 네, 저는 좋아하는 것도 글쓰기였고 잘하는 것도 글쓰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글 쓰는 걸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까를 고민했던 사람이고, 근데 밥을 벌어먹고 살기에는 제가 옛날부터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도 경상도권에서는 제가 좀 먹혔어요. 글을 쓰면 항상 제가 이렇게 막 부산 대학교 와가지고 막 수상도 하고 글쓰기로 막 고등학교 때까지 되게 날렸거든요. 근데 항상 대상을 못 받는 거예요.
막 동의대 이런 데 부산대 와가지고 막 글쓰기상 하면 최우수상은 항상 못 받아요. 항상 저는 3등상 이런 것만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죠. 아, 내가 3등상, 4등상만 계속 주구장창 3년 내내 고등학교 3년 내내 받는다는 것은 어쨌든 내가 상위 0.1%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걸 직업으로 내가 지금 막 이렇게 하려면 아직은 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걸 연마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돈을 받으면서 이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쌓았던 거죠. 그런 식으로 좋아하지만 지금 잘하지 않는다면 그쪽으로 연마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면 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일단 결과물을 내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뭔지조차 잘 몰라요. 왜?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 잘하는 거를 생각으로만 하면 내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을 쓰기 전에 어떤 글의 주제를 생각하고 개요를 써놓고 글을 쓰려고 준비하기 전에 책상 앞에 앉기 직전에 저는 대문호거든요. 엄청난 작가예요. 저는 정말 명작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단 초고를 쓰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이 몇천 권이겠어요. 몇만 권이겠어요. 저의 수준에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이만큼인데 제 손가락으로 칠 수 있는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게 자괴감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좀 떠나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계속 확인해 봐야 돼. 아, 내가 좋아한다고 해놓고 이 정도 수준이구나. 잘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고 좌표를 찍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좌표를 찍는 경험을 해야지만 나의 이상이 여기고 내 수준이 여기니까 내가 어디까지를 갈까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확인을 하기가 두려워요. 왜? 그걸 확인을 해서 좌표를 찍어버리는 순간 내 한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그 좌표를 안 찍으면 내 상상 속에서 내 수준은 이 정도니까 네, 그냥 계속 나는 잘하는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프고 괴롭겠지만 일단 마침표를 찍어서 뭔가 완성을 해봐야 돼요. 완성을 하면 고칠 수 있어요. 계속 수정할 수 있어요. 내 수준을 알고. 근데 미완성인 상태로 계속 남겨두면 내가 완성을 했다면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계속 미련이 남고 영원히 시간을 거기다 계속 쓰게 되고 독자와의 만남 이런 거라면 항상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도 글 쓰는 게 꿈이었어요. 저도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답니다. 항상 이러세요. 그럼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부터 쓰세요. 그러면 항상 저한테 또 이러세요. 아유,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이래요. 박완서 선생님이 40부터 등단을 해서 평생 글을 쓰셨어요. 지금 40이라고 하면 지금 뭐 그 당시에 40이라고 하면 지금 60세 정도에 다르- 등단을 네, 한 다르죠. 거예요. 네. 그 개념으로는 늦었다고 하는 거죠. 좌표를 찍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좌표를 언젠간 영원히 못 찍게 돼요. 그래서 좋아하고 잘하고 이런 고민이 든다면 내가 혹시 한번 마침표를 찍어본 경험이 있나? 내가 어쨌든 나의 비루함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 나의 좌표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봤나? 하고 좌절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경험을 꼭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보충하고 싶은데 흔히 나 내가 좋아하는 거 할래라고 이제 말을 하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나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 스타트업에 취업하고 싶어. 나는 맥주를 되게 좋아하니까 수제 맥주 만드는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로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자극과 좋아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를 자극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재밌어 보이는 게 있죠. 재밌어 보이고 나도 따라하고 싶고 나를 자극하는 것들이 있는가 반면에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되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루틴한 일이 있어요. 글쓰기 같은 것도 저는 글쓰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글을 쓸 때 막 좋아가지고 와, 막 희열이 막 느껴져. 그러면 전 병원 가야죠. 좋아한다는 거는 그냥 꾸준히 무표정하게 오랫동안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좋아할 때마다 기뻐지면 이거 사람 못 살거든요. 그래서 좋아함의 기준을 지속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지금 내가 잘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요런 것들과 지금 당장 재밌어 보이는 나를 자극하는 것들을 약간 분리해 놓는 작업이 먼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이거를 먼저 얘기하셨지만 여기에는 하나가 더 있지 않아요? 돈이 되는 것?
그렇죠. 요 핵심이죠. 세 네. 개의 교집합을 찾으시려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은 잘해야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돈은 잘하는 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거를 내가 주고 그 사람은 나에게 돈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 관계가 있죠. 네. 네, 얘기 들으면서 그 정문전 작가님의 신작 그 더 좋은 곳으로 가자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닦아봤자 결국 구슬이 아닌 걸 들킬까봐 노력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멋있다. 어느 정도 구슬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기도 어려웠다. 와.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 딜레마 속에서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은 한번 용기 있게 한 발 내딛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생각을 해보게 되는. 약간 소름 돋았어. 네. 이제 마칠 때가 돼서 그래요. 네. 벌써 벌써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네. 하나만 더 짧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잘한다라고 평가를 스스로가 내릴 수 있으려면 저는 최소한 10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10년. 저는 그래서 꼭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10년 했냐고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10년 하려면 좋아해야지 1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그 조건들이 좀 겹쳐져 있네요.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좋아하든 잘하든 어쨌든 너무 빨리 사람들이 왜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 강의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남들이 터진 건 그냥 터진 것 같다고 과정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나도 빨리 터져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잠깐 해보고 안 되면 아 나는 못하는 거야라고 하고 그냥 빨리 접어버리세요. 근데 시간의 누적이 필요하거든요. 뭔가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저는 요즘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게 요즘 K 문화라는 게 글로벌하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냥 K 문화가 갑자기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저변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의 한국 문화를 대중 문화를 굉장히 경쟁력 있는 문화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만 해도 문화의 최고봉은 일본 문화였어요. 아시아는 그치, 일본 문화였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바로 갔던 게 홍콩 문화였어요. 한국 걸 누가 봐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처럼 뭔가가 터질 때는 분명히 계속해서 그 쌓은 시간에 이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남이 터진 것만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는 이게 사회가 디자인해 놓은 언어의 함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이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남이 돈을 주는 거 이거 그리고 돈을 안 받아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 그냥 이 현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나는 그냥 되게 쉽게 했는데 남이 그걸 돈을 줘. 그래서 원래 내 능력은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된다라고 했어요. 내가 이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 능력이 아니야. 근데 딱 봤을 때 왜 남들은 이걸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내 능력이에요. 약간 나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야. 되게 체득되어 있고 내가 그걸 하면은 그냥 돈을 줘 사람들이. 요런 것들이 사실 나의 진짜 찐 능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건 브런치에 글 쓰는 거잖아요. 브런치는 글 쓴다고 해서 돈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런데도 겁나 쓰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게 되게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정말 이제 두 분 다 입이 풀리신 것 같은데 우리는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네. 얘기해야 이게 썰 풀어야 되는데. 가장 아쉬울 때 끝내는 게 가장 큰 미덕인 것 같고요. 연말이라 많이 바쁘셨을 텐데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그 시간을 이제 비어있을 빌공이 아니라 다시 쌓을 공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우리 두 고생해주신 작가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진짜 12월 연말 마지막 마무리 하셔야 되니까요. 오늘 돌아가시면서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만의 명쾌하고 날카로운 질문 한 개 만들어 보시는 시간 가지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